저는 김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살아왔고 그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엄마, 여기 들어가시면 편하게 사실 거예요. 그 말만 믿고 짓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요양원 3층.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그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진짜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와 새벽길을 달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과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까지 만나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 김혜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혜자입니다. 올해 72, 인생 참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늘 그렇듯 저 자리 창밖으로 난 그 작은 풍경이 하루 중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영호가 올까? 아들의 이름을 혼잣말로 읊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 제 손때 묻은 부엌, 봄마다 하얗게 핀 목련나무, 다락방에 숨겨두었던 옛 사진들,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곳에 들어온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겠다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 여기 시설 좋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24시간 계시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엄마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남은 돈은 엄마 필요하실 때 꼭 쓰시게 잘 챙겨둘게요. 그땐 그 말이 정말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고, 전 점점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수대와 잘 다듬어진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호텔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 그리고 그날 아침 기어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가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냉랭한 표정의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내일부터 3층 입원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 왜 내가 거기로 가야 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건 손이 떨려서 가슴께로 가져갔던 손수건이 자꾸만 주름진 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내일 3층이라니. 그 무섭다는 3층.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곳. 입주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죠. 약으로 사람을 잠재운다느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느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 영호 이럴 땐 첫째를 불러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번호를 누르는데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제발 받아다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 익숙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호야, 내일 나 입원실로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잠깐의 정적. 소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불안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그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미안한데 요양원비가 자꾸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쾅 하고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도 부족하단 말이냐? 또 다시 긴 침묵. 그리고 들려온 믿을 수 없는 말. 엄마, 그게 동생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급한 불 좀 껐어요. 곧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눈앞이 핑 돌고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던 저녁 노을이 유난히도 쓸쓸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3층 입원실로 끌려가 약에 의지해 하루하루 죽은 듯이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날 것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저에게 조용히 열리는 방문 너머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같은 요양원에 계시던 박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점잖으시던 분이었죠. 그분의 눈빛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눈빛이었죠. 네, 내일 올라가야 한다네요.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셨습니다. 김혜자 어르신 3층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분의 눈빛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눈빛이었죠. 네, 내일 올라가야 한다네요.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다시는 못 돌아오십니다. 시계는 자정을 지나 새벽 1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은 마치 북을 두드리듯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 도망을 가는 건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닿은 건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영호가 대학에 붙었을 때 그 어린 얼굴로 활짝 웃으며 제 어깨에 팔을 두르던 그 사진. 그때만 해도 참 잘 웃었는데 손끝이 부르르 떨리며 사진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젠 뒤를 돌아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러 떠나면서 챙길 게 뭐가 있다고. 옷 서너 벌, 약봉지 하나,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그것만 넣고 조심스레 지퍼를 닫았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숨죽인 듯 조용했고 저는 그 작은 방 안에서 기도하듯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 어르신 준비되셨죠? 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틈으로 복도 불빛이 스며들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보지 말아라. 철수 어르신이 손짓으로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조심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소리로 다 들킬 테니까요. 철수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단으로 갑시다. 조금만 힘내세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잡이를 꽉 잡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관절염으로 쑤시던 무릎은 비명을 질렀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층까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철수 어르신이 저를 황급히 청소도구함 안쪽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한 명이 계단을 내려와 두리번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나? 이제 끝인가? 간호사는 다행히 청소함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곧입니다. 철수 어르신의 손길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방 쪽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앞이 감시가 가장 허술합니다. 거기로 갑시다. 그런데 주방 문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가 굳어져 버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어르신이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밤마다 소화가 안 돼서 물 한 잔 얻으려고요. 아이고, 박 어르신이셨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물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로비에서 마시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재치 있게 상황을 넘기시고 저를 비상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짜로 이곳을 벗어나는구나. 저 멀리 골목 끝에 택시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자 어르신이 안 보이십니다. 직원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철수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어르신 뛰세요. 저는 철수 어르신의 손에 이끌려 정신없이 골목길을 내달렸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는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잡히면 어쩌지, 저기까지 못 가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저보다 앞서 달리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김혜자 어르신.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기사님이 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요양원 건물 뒤편에서는 누군가 저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김혜자 어르신, 거기 서세요. 위험합니다. 돌아오세요. 순간 바람이 스치듯 한 생각이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 목소리, 저 말투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날 다시 가두려는 거였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마치 평생을 걸어온 길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몇 걸음을 떼듯 두 다리를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저기요. 빨리 타세요. 철수 어르신이 급하게 택시 문을 열며 절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으로 몰려든 직원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며 급하게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요양원의 불빛을 보며 저는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고 자유롭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 저 멀리 남쪽을 향해 뻗은 고속도로,
위로 서서히 희뿌연 동력빛이 번져갔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옆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애자 어르신 아니, 김혜자 씨. 이제 자유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내가 정말 그곳을 벗어났다는 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도망자가 됐다는 게. 눈물이 또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가벼움, 그토록 무거웠던 삶에서 비로소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주름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웃고 있던 제 모습. 그래, 이제 다시 웃어야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내 인생을. 택시는 남쪽으로 통영이라는 낯선 도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삶을 되찾으러 가는 거구나. 새벽 어둠을 뚫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더니 어느새 짠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애자 씨 보세요. 저기 바다입니다. 철수 어르신의 말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동력 하늘 아래 은은하게 퍼져가는 붉은 빛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젖은 바람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밀려와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내리는 듯했죠. 택시는 통영의 한적한 어촌 마을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좁은 골목길, 담장 너머로 활짝 핀 해당화가 소박하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에요. 철수 어르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기와지붕이 얹힌 아담한 한옥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엔 감나무 한 그루가 듬직하게 서 있었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하얀 커튼이 창문 틈으로 보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택시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서 있지 못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제 작은 여행 가방을 들어주시며 조심스럽게 말하셨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해 봅시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당을 밟았습니다. 땅의 온기, 마당을 스치는 바람. 어디 하나 화려한 구석은 없었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에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수 어르신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에 어쩌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위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작은 대청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바다는 지금껏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풍경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정말 제가 살아도 되는 곳인가요? 철수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애자 씨, 이제는 우리 마음껏 살아봅시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요. 그 말에 저는 평생 굳어있던 어깨를 처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새벽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 속 창문을 조심스레 열어주는 것 같았죠. 바다 건너 어렴풋이 떠오르는 해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익숙하지 않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해사한 웃음을 지으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제 여기서 살림 차리시나 봐요? 철수 어르신은 어색하게 웃으시며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서울에서 오신 친구분이에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의 얼굴에 순식간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더군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동무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할매 여기선 외로울 틈 없으실 거예요. 다들 정 많고 손 많이 나가는 동네라서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외로움이 살며시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의 첫 만남은 낯설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죠. 며칠이 지나자 아주머니는 직접 담근 고추장을 가져오시고 옆집 어르신은 마당에서 기른 상추며 쑥갓 한 줌씩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색하던 인사도 차츰 자연스러워졌고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애자 어르신 어디 가시나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삶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 감꽃이 수북하게 떨어진 아침이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조용히 저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애자씨, 이거 받으세요. 조심스럽게 내미신 손엔 작고 예쁜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애자씨 웃는 얼굴 보려고 들꽃 하나라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매일요. 그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얼굴에 이런 웃음이 지어지는 게 정말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이었을까요? 철수 어르신은 서툰 손길로 제 앞치마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꽃을 꽂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받은 적 없는 따뜻함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자꾸 맺히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이면 마당 한편 작은 꽃병엔 매일 다른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진달래, 수국, 코스모스 계절 따라 피어나는 그 작은 꽃들처럼 제 마음에도 서서히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일상 속 매일 맞이하는 조그만 설렘 속에 있다는 것을요. 조용한 해질녘 손에 손을 맞잡고 바라보던 노을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야 정말 살고 있구나. 며칠의 평온함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마당에 고인 빗물을 털어내고 계시다 말고 저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왔군요. 결국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잠시 후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봤던 늘 번드르르한 양복 차림에 웃고 있어도 차갑기만 하던 그 원장이었죠. 철수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저를 대청마루 안쪽으로 이끌며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원장은 마을 이장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희 집을 슬쩍 힐끗 훑어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닷바람 소리조차 어찌나 서늘하던지. 다음 날 철수 어르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작은 손전화를 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정대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어르신은 저를 조용히 불러 앉히셨습니다. 애자 씨,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힘으로 당당하게 맞설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던 제가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변호사 선임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철수 어르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애자 씨, 우리가 왜 못합니까? 당신 평생 자식들 위해 다 바치고 가진 것 하나 없이도 의연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그 억울함 세상에 알려야죠.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번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무실 문을 열자 중년의 변호사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혜자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자세히 말씀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 누구도 제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들어준 적 없었는데 이제야 누군가 제 이야기를 정당한 권리라고 말해주는구나 싶어서요. 변호사는 제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식분들의 재산 유용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요양원 측과의 불법적인 합의 정황도 명백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어머님의 용기 있는 진술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해야죠. 이제는 저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며칠 뒤 마을 어귀에 다시 검은 차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제 큰아들 영호, 작은아들 영민, 그리고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빠르게 저를 대청마루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애자 씨,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설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릴 포기하게 만들러 온 거예요. 밖에서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집에 가요. 왜 이런 고생을 하세요? 엄마,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큰아들의 얼굴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두 손을 모아 조심스레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 어르신,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괜한 고생 마시고 원만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르신이 힘드시면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원실 더 좋은 케어로 준비해 두었어요. 또 그 말이다.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말들은 결국 나를 다시 가둬두겠다는 뜻일 뿐이란 걸 저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애자 씨,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당합니다. 두려워할 것도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은 떨렸지만 당당해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자 자식들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돌아오세요, 엄마.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자식들은 횡령 혐의, 요양원 측은 불법 감금 미수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건 무슨...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혜자 어르신은 이 마을 분이십니다. 함부로 못 데려가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장소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조용히 도착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떤 곳에도 억지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추가 증거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요양원 3층 입원실의 실태가 담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그 참혹한 장면들, 약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노인들, 침대에 묶여 정신을 잃은 모습들. 순간 요양원 원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원장님, 현재 불법 약물 투여 및 감금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쇠고랑이 채워지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애자 씨,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저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가장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매주 빠짐없이 통영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안함 때문인지 무거운 표정으로 멀뚱멀뚱 서 있던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영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시작했어.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란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운 마음보다 언제나 다시 바로 서 주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작은 아들 영민이는 큰 부도 끝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젠 손수 땀 흘려번 돈으로 살아보려 해요. 예전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허황된 꿈 안 꿀게요. 그 모습에 저는 모진 말을 삼키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직하게만 살아다오.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내리던 비가 거치듯 조금씩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철수 어르신과 텃밭에 물을 주고 직접 기른 허브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손수 만든 떡 한 접시에 정성껏 내어놓은 차 한 잔. 소박한 행복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곳이 생겼는데 아직도 저 세상 어딘가에서 외로이 울고 계실 어르신들은 어찌하실까. 그래서 철수 어르신과 함께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통영 바닷가 작은 집 앞에 노인들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죠. 이름하여 따숨쉼터. 커피 대신 전통차를 내고 제가 직접 만든 절편과 떡을 곁들이는 작은 공간. 특히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은 언제든 무료로 쉬었다 가실 수 있게 했습니다.
쉼터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언제든 마음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 툇마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할머니, 여긴 마치 천국 같아요. 오랜만에 사람 소리 듣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택하길 잘했구나. 계절은 그렇게 몇 번을 바꿔가며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통영의 보물이라 불러주었고, 자식들은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며 그렇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바닷가 마루에 앉아 철수 어르신과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웃곤 했습니다. 애자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철수 어르신의 물음에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걸요. 우리가 견뎌온 그 세월의 무게만큼 남은 날은 가볍게 웃으며 살아야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새로 찾아온 한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 김혜자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더섭고 또 한편으론 기막히게 아름다운 거라는 걸요. 저도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다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거겠지. 그렇게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결국 나였다는 것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나를 잊었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으셨죠. 남들 눈치 보며 내 행복은 항상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오셨죠. 이제는 제발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설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 대답이 아니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게 작은 산책이든 오랜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 거는 일이든 아니면 그냥 오늘 저녁 밥상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올리는 거라도요. 작은 행복이 모이면 어느새 인생도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노인들이 다시는 외롭게 울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작은 온기가 되어 줍시다. 늦은 인생에도 사랑은 찾아오고 행복은 언제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당하게 외치세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통영 바닷가 작은 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